2023년 UAE 아부다비 해안가에 원전 4기가 나란히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시공사는 한국이었습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이 비서구권 최초로 원전을 완공해 수출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 조용히 불편한 계약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이 2025년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합의에는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기당 약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억에서 1조 원 규모의 물품, 용역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50년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국이 이런 계약을 맺어야 했을까요? 그 시작은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모델 APR-1400이 자사 원천 기술을 침해했으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건 APR-1400의 기술 계보였습니다. 한국은 1980-90년대 원전 기술을 도입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 80 플러스 설계를 참고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 기술적 연결고리가 APR-1400에 살아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한수원 측은 명확하게 반박했습니다. APR-1400의 모든 설계와 지식재산권은 국내 업체 것이며 시스템 80 플러스는 참고했을 뿐 그 이상이 아니라고요. 2023년 9월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이 각하된 겁니다. 언뜻 보면 한국의 완승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법원 각하와는 별개로 진행 중인 중재 패널 절차가 있었고 그 최종 판정은 2025년 말까지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겼지만 소송이 만든 불확실성은 수출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체코, 사우디, 폴란드 등 잠재적 수출 상대국들이 기술 분쟁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계약이 지연되거나 협상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판이 흔들린 건 법정 밖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핵심은 물품 용역 구매 조항입니다. 한국이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약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일감을 발주한다는 내용인데요. 순수한 기술 사용료, 즉 로열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조 원이라는 숫자를 원전 전체 수출 단가와 비교해봐야 이 계약의 무게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APR-1400 기준 원전 1기의 수출 단가는 통상 수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1기당 약 1조 원의 일감이 여기서 나간다면 수출 수익 구조의 구조적 비용이 얹히는 셈입니다. 경쟁 입찰에서 이 부담이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0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또 하나의 논점인데요. 체결 시점부터 2075년까지 매 수출마다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뜻인데요. 업계 일각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조항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현재로선 계약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조정 조건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 합의에 서명했을까요? 불가피론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중재 패널 판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수출을 추진하는 건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정부의 원전 수출 통제 규정과 맞닿아 있다는 점인데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기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미국 에너지부 허가 없이는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현실적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치가 다시 보이는데요. 웨스팅하우스는 2020년대 들어 신규 원전을 독자적으로 건설할 공급망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기자재와 현대건설의 시공 역량이었습니다. 즉, 웨스팅하우스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 역설적 구조 속에서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 내 원전 확대 계획도 이 계산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원전을 대규모로 늘리려 할 때 실제 건설 역량을 가진 곳 중 하나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인데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단순히 한국의 비용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 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합의가 균형 잡힌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론의 핵심은 바로 체코 두코바니인데요. 현재 한수원이 최종 계약을 협상 중인 이 프로젝트는 한국 원전 수출의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번 합의 조항이 체코 수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입찰 가격 산정에 약 1조 원 규모의 추가 비용 구조가 반영되는 셈입니다.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자는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러시아 로사톰인데요. 가격 경쟁력은 한국이 내세우는 핵심 무기였는데요. 매 수출마다 1조 원 규모의 일감이 나가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그 경쟁력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는 앞으로 검증해야 할 현실적 질문입니다.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갈래인데요. 불가피론 쪽에서는 소송 리스크를 제거하고 미국 시장 접근성을 얻은 실익을 강조합니다. 비판론 쪽에서는 50년이라는 기간이 한국 원전 산업의 수출 수익 구조를 장기적으로 제약하는 천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어느 쪽도 지금 당장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변수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중재 패널의 최종 판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2025년 말로 알려진 이 판정이 APR 1400의 기술적 독자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향후 합의 조건의 해석과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법적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짚는 지점이 있습니다. 합의는 합의대로 유지하되 독자 기술 개발을 통해 웨스팅하우스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1980년대의 기술을 이전받아 40년 만에 수출국이 됐듯 다음 40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번 합의보다 훨씬 큰 질문일 수 있습니다. UAE 바라카 사기를 완공한 나라가 한국인데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음 원전을 팔 때마다 약 1조 원 규모의 일감이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계약이 관리 가능한 비용인지 구조적 천장인지는 결국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깊이 기술 독자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 원전 산업 앞에 놓인 가장 조용하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숫자와 구조로 산업의 진짜 이야기를 짚겠습니다.